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산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네.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제빵 기계에 20대 여성이 끼임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이 사고 자체가 보면 끼임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후진국형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이유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데요.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은 한국이 월등하게 저렇게 OECD 회원국에서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OECD 거죠.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산업재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1년에 약 한 연평균 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하루로 얘기하면 하루에도 한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하루 되는 평균 7명씩 산업재해로 사망을 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안전해야 할 산업 현장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를 모두 정비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던 산업재해의 유형과 통계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내 가장 큰 제빵 기업의 계열상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는 작업을 하던 도중 배합기 내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경찰 수사에 따르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의 총 9대 중 7대는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호 안전장치도 갖춰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기계에 손을 끼이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5년간 같은 공장에서만 사고가 37건이 있었고 그중에 이번 사망사고와 비슷한 유형인 끼임 사고가 15건이 있었어요. 기계는 아직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끼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교육 받았다는 서명만 해라라고 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조치만 만들어 놓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음날 공장을 가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320명. 지난해 대비 5.9%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데요. 특히 업종별 사고 유형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끼임 사고가 29.3%를 차지했습니다. 추락과 끼임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고용노동부가 7,5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5%에 달하는 3,385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여전히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인 상황.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요. 이번 사고도 그렇고 이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사고가 좀 반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2018년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그 유명한 김용균 사고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폰 선전등을 이용해서 저렇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안전 덮개가 없는 현장에서 벨트 컨베이어에서 저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 덮개라든가 기본적인 보호 울타리만 있어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이거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평택항에서. 그렇죠. 예. 작년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모라든가 안전 장치도 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저 현장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이 없이 지금 보시면은 저게 작업 장비가 한 300kg 정도 되는데 네. 전혀 교육이라든가 네.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런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전문성만 조금만 있었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만 있었어도 저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정말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저거는 이제 세종시의 제지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그러면서 저가 보통 하나당 한 300kg 정도 되는데 네. 저런 경사진 곳에서는 아무래도 작업에 안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기 같은 경우는 미연에 자꾸 사업주에게 위험하다라고 했고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도 없었거든요. 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이후에도 작업자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다시 진행이 저 좀 되고 영상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한마디로 해서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의식 인식 부족, 그리고 전문성 부족, 끊임없는 반복된 원래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콩나물 시루처럼 물이 흘러내리지만은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 교육,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반복된 슈팅을 하는 것처럼 안전 교육에 대한 이렇게 심하게 교육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참사가 사실 반복되어 왔고 또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의 원인은 뭐라고 좀 분석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노동자의 안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전문성, 이 사고가 미연에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충분히 그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어떤 안전의 의식이나 인식이라든가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외국의 안전 관련된 법제도를 철저하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일본이라든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은 고도화가 됐지만 안전에 대한 사망률이 너무나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일본보다 한국이 거의 2배 정도로 더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더 첨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재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더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더 많은 거죠. 네, 경제 발전에 비해서 이 산업재해 건수가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불안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증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많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건설 현장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꼽히는데요.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5원짜리 공사가 진짜로 80원,
실제로 시공 단계 가서는 50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도 이윤을 남기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루하루가 다 돈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필연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전이 혹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 따지다가는 자기가 다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그것들을 다 뒷전으로다가 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전국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은 815명, 1인당 2,600곳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노동자 수로 치면 1인당 2만 5천 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 2016년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원하겠다는 보도에 검토된 바 없다며 오히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감리제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노사 갈등 문제 등 현장에 만연한 문제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법적 제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 한국의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 의지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네, 빨리 하면 좋죠. 또 돈 아끼면 좋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안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 뒤에 그 뒤에 일어나야 되는 조건들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사고가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사고의 한 90%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산업재해 현장의 사망률이라든가 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원청업체의 보험 수가는 약 9천억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묻지 못할 형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우리 건설 현장 또 산업 현장의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불법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전사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중시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인본주의적인 입각해서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윤 추구도 당연히 좋지만 이 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조금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장 연결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취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곳에선 도시철도 2호선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하철이 달릴 콘크리트 바닥과 내부 뼈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특성상 어두운 지하에서 이렇게 높은 골조를 쌓아 올리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관리단 문형식 이사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먼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공정이 가지설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수 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구조물 공사 벽체 시공 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광주 도시철도 안전관리실하고 합동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일같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일 작업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안전법규 주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도시철도 2호선 현장의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현재 여기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사공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착공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근로자 스스로 안전복귀를 준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 그 건설사업관리단이나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복귀 시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무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대해서 안전 법규를 준수한다면 준공 때까지 무죄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는 문영식 이사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 현장 공사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직접 건설 현장의 현장 관리자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사고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 8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건설 현장에 걸조공사라고 하는데 걸조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가 아직 되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제도를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숙지를 시키고 교육 훈련을 시킬 것이냐 제대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특히나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광주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때 겨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신나통 옆에서 외국인이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내가 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ABC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대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안전을 제대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매우 누르러 지켜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20대, 30대의 전문 이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법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평균 되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리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리 제도가 아무래도 그 비용이 그 급여 체계가 아무래도 일반 건설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광주시라든가 건설 회사에서 리타이어 하신 정년하신 분들이 네. 제2의 어떤 직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감리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의 어떤 소명감이라든가 사명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복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현장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보다 우리가 1.5배 사망률이 높고요. 네.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영국에 비해서는 약 9.1배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참사를 막기 위해서요. 올해 1월부터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10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되는 점이 좀 나왔는지 저희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영균 씨. 그런데 법원은 올해 초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법원 판결에 절규하는 사이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내 최상위권을 오랜 시간 유지하며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기업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기업 최고 결정권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질병 포함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142명. 5년간 한 해 평균 2천여 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건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2020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1%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 사망자는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중대재해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소규모 현장까지는 지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 라인상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 여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 정착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이어진다고 해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들 뭐 알고 계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그냥 천으로 가리고 그 옆에서는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고 했었던 그 해당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을 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휴가를 허가하는 이런 사업장의 태도로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산업재해 추방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목표가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법이 시행된 지 10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를 좀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법의 그 입법 취지, 도입 취지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1호 해당 사업장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었던 삼표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인 1조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가서 2인 1조가 실제로 시행되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보다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니라고 지문이 다 다를 정도로 그 서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노동부가 적용을 하고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장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또 허점을 악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용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이 법이 가져가려고 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산업재해 추방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봐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준수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태도의 변화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그 통계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질병 사망 포함해서 1,14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하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야 될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한 해 2,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쟁이죠, 뭐.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부터 장관들, 정치인들이 이 심각함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는 오히려 이 법의 허점,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제외시켰고 또 50억 미만의 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는 또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던. 근데 그 부분이, 그런 사업장이, 그런 기업이 더 재해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허점을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의 허점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애고, 형사벌은 없애고 오히려 그냥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하며, 또 실질적인 지배사업주가 아니라 그냥 이른바 매품팔이 사장,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방식도 시행령에서 논의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게? 그 장관들이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여당이 이런 얘기를 앞장서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전쟁, 소리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여야를 넘어서서 정치인들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과 장관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이익을 막는다, 기업 활동을 저해야 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면 우리가 전쟁에서 져도 돼요?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에요? 대통령 입에서, 장관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쓰겠습니까? 특히나 기재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그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냥 벌금형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기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어떤 좀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막고 있다, 또 법이 좀 과하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의 안전,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뒷전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제 논리로 보면 가장 낭비가 뭡니까? 국방비예요. 한 해 수십조를 쓰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을 무기를 샀다 쟁여놨다가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그것도 그 일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국민이 한 해 2,000명이라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제 논리가 우선이어야 쓰겠습니까?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논리로서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법이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지켜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안전준수 요구사항을 다 지켰으면 사업주가 처벌되질 않습니다.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일부 경제단체에서와 보수 언론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더 담장을 높여서 우리 국민의 안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고요. 저도 그렇게 앞장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저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지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박 의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하게 전문을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 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박 의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반대적인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실효성이 있냐 없냐, 또 너무 처벌 위주가 아니냐, 또 과잉이 부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지금 이런 법들이 대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것에 벤치마킹을 많이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외국의 일본 말고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독일을 좀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성공적으로 줄였던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2017년도에 산업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2017년도에 산업재해 5개년 계획 수립의 가장 큰 어떤 키워드가 뭐냐면 원청자에게 강력한 어떤 권한을 주고 또 처벌 기준을 두는 거죠. 네. 네 가지의 엄청난 책임을 주는데 첫 번째는 사고가 났었을 때 형사 책임, 또 행정 처분, 또 민사 책임, 사회적 책임 이 네 가지를 엄청나게 원청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원청이 한 번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풍지박산나고 그냥 회사가 힘들어질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법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벌보다는 그 예방 중심으로 합니다. 굉장히 촘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산재보험법, 또 산재의사제도, 산재보험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산업안전법만 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구 및 조직을 만들게 돼 있고 산업체 의사라든가 또 안전위촉자, 산업안전 전문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게 해서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보다는 전사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방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좀 꼭 일본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통계 자료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이 선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이런 좀 이 산업 현장의 안전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수입을 해 와서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재난 안전은 자꾸 얘기하지만 선제적인 복지와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 안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안전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가장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5천만 국민이 온 국가가 또 정치인들이 또 언론인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대책까지 정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평균 4시간에 1명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야말로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더 이상 삶의 현장인 일터가 이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